압도적 뉴스 콘텐츠 3프로 뉴스룸 권순우 기자고요. 류종훈 기자입니다. 예, 류종훈 기자님 CS 갔다 온 리포트를 열심히 만들고 있으시죠. 네, 지금 거의 뭐 몸과 뼈와 살을 다 갈아놓고 있습니다. 네. 예, CS 가서도 힘들지만 네. 갔다 와서 내용을 정리하는 것도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관련 콘텐츠는 주말에 올라가나요? 네, 이번 주 일요일에 이제 올라갈 예정이고요. 저희가 지금 크게는 두 편 하나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번 주 주말에는 이제 CS 총 정리를 할 수 있는 내용,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주에는 또 저 뭐 약간 전문 분야라고 할 수 있는 모빌리티 관련된 내용들도 이제 그 다음 주에 또 올라갈 예정입니다. 그게요. 가전쇼인데 뭐 모빌리티 쇼가 된 지 좀 오래된 것 그렇죠. 같습니다. CS의 C가 카잖아요, 이제는. 네. 그렇습니다. 첫 번째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유통업체가 2차 전지를 한다고 금감원 무늬만 신사업 엄단하겠다라고 얘기를 제목을 뽑아봤습니다. 금융감독원이 무늬만 신규 사업 추진 기업들에 대해서 집중 단속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상장 기업의 대주주나 경영진이 인기 테마 사업에 신규 진출한다고 발표를 해서 투자자들을 유인한 다음에 주가를 올리고 보유 주식을 고가에 팔아서 그리고 좀 사업은 안 하고 네. 그런 불공정 거래가 이제 해마다 반복되고 있는데요. 금감원은 7건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적발해서 5건을 검찰 고발 통보 조치하고 2건은 이미 패스트트랙으로 해서 그 검찰에 이첩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13건의 조사를 신속하게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요. 그 방식을 한번 보시면은 표 한번 같이 보실까요? 네, 지금 띄워주십시오. 예, 방식 자체는 굉장히 고전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코로나 관련 사업을 추진한다고 홍보를 해서 뭐 유상증자를 한다거나 네. 그럼 일반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해서 자금을 횡령하거나 이런 거 있고 또 신규 사업 해외 신규 사업 한다 그러면은 그 해외 업체가 어딘지를 검증하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MOU 맺은 다음에 그거를 뭐 파기한다거나 아니면 임상을 하고 있다는데 뭐 진짜 하는지 하는지 알게 뭐예요. 그리고 아니면 또 사업한다 그러고서 후속 진행 경과를 발표하지 않는다거나 그렇게 해서 주가를 올린 다음에 그 뭐 대주주라든지 네. 그런 사람들이 주식을 팔아가지고 돈을 챙기는 일이 지속적으로 반복돼 왔습니다. 이 부분 사실 이렇게 한창 때 이걸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아무래도 조사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다 보니까 네. 이게 지금 결과가 조금씩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무자본 M&A 세력의 경영권 인수와 연관성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라고 하는데 한 절반 정도는 무자본 M&A 세력의 경영권 인수 과정이었다고 합니다. 이거를 확인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원래 기존에 하던 사업이 있었는데 네네. 그 회사가 그 사업을 안 하고 누군가가 그 회사를 사는 거죠. 네. 산 다음에 뭔가 갑자기 신사업 한다 그러면서 뭐 코로나 뭐 관련해서 한다 네. 아니면은 워낙 뜨거웠던 2차 전지를 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홍보를 한 다음에 거기서 뭐 자금 조달을 하고 뭐 전환사채를 발행하고 아니면 막 대주주가 주식을 팔아가지고 그쵸. 뭐 수백억씩 수천억씩 챙기는 일들이 계속적으로 됐는데 주로 코스닥 상장사가 불공정 거래에 연루가 많이 됐고 네. 대부분 상장 폐지가 되거나 매매 거래가 정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20건 중에 18건이 코스닥 상장사 관련한 거고요. 20개사 중에 10개사는 상장 폐지가 되거나 매매 거래가 정지된 상태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주가 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가 됩니다. 불공정 거래로 부당이득을 얻으면 최대 2배의 과징금을 물게 되는데요. 오. 주로 내용을 보면은 이제 과징금을 도입하는 거. 이게 네. 과징금이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벌금은 네. 형사처벌입니다. 그렇죠. 예, 형사적으로 뭐 감옥에 가거나 벌금을 내거나 그러는데 네. 그럼 과징금은 그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목적이 좀 있습니다. 아, 잘못되게 벌었으니까 그걸 내놔라. 그렇죠. 네가 범죄를 저질렀으니까 벌금을 내는 거하고 네. 네가 이만큼을 벌었으니까 부당하게 벌은 거를 내놔라 그렇죠. 하는 거라서 조금 다른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부당이득 산정 방식의 법제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조항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주가 조작을 쫙 하잖아요. 네. 그럼 시세 조정을 해서 주가를 이렇게 쫙 올렸을 때 이쪽에서 어떻게 변호를 하냐면은 그 거래 중에 아 이거는 시세 조정 아닌데요? 이거는 시세 조정 아닌데요? 자기들이 한 게 아니다. 아니야. 그러니까 거래는 했는데 나머지가 시세 조정 거래라 그러면 요건 아니다. 아, 그러니까 요걸로 거래한 건 빼라. 네네. 이런 식으로 이제 싸우다가 부당이득이 어떻게 좀 낮아지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부당이득이 얼마 없다고 해서 네. 형사처벌에서 감형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갖고 이번에 조금 나왔던 중요한 얘기 중에 하나가 아 그런 거 다 됐고 다 번 돈에서 비용만 빼. 그 정도만 빼서 그건 무조건 부당이득이다. 라고 해서 좀 부당이득을 좀 높임으로써 이거에 대한 과징금 환수도 많이 하고 형량을 높이는 효과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가 했습니다. 막 자수하고. 네, 자수하는 거. 네. 이게 작전은 보통 그 안에서
이너서클에서 주로 하기 때문에 네. 이거를 뭐 누가 내부에서 고발하지 않으면 이걸 알아내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는 플리바게닝이 없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뭐 마약 사건이나 뭐 이런 정도에만 플리바게닝이 있는데 이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서 플리바게닝을 적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성실하게 협조를 하게 되면은 과징금을 50에서 100% 정도 감면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댓글에도 많이 나오는데 이거 뭐 항상 있던 사기 수법 아니냐? 네, 맞습니다. 네, 근데 매번 똑같은 패턴으로 하는데 매번 똑같이 돼요. 네, 당하죠. 네, 그러면서 이렇게 막 그렇게 해서 뭐 수백억씩 번 다음에 잠깐 네. 뭐 1, 2년 살다 나오고 그쵸. 아니면 초호화 변호인단 꾸려가지고 뭐 어떻게든 빼고 뭐 이런 것들이 좀 반복돼 왔기 때문에 사실 주가 조작은 내가 왜 손해를 봤는지가 한참 뒤에 나오고 네. 그거 가지고 민사소송 걸어서 받아내기도 되게 어려워요. 거의 불가능하다고 그러니까 들었어요. 분명히 주가 조작 사건은 사기 사건에 가깝지만 자기가 손해 본 거를 받아내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네. 그 사전에 조심해야 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네. 근데 물론 이거를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야 이거 작전 붙었다. 네, 그러니까 작전 세력들이 주가를 올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주식에 작전 세력이 붙어서 올려주기를 좀 기대하는 분들도 있고. 그거네. 아 근데 이게 팔 때 잘 팔아야 되는데 그 타이밍 잡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어렵죠. 원래 그 매도가 예술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매수는 기술이고 매도는 예술이다 뭐 이런 네.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정말 철저하게 좀 해서 이게 형량이 강화된다라는 거는 여기에 잘못한 사람을 처벌하는 효과도 있지만 그쵸. 이런 시도를 할 때 뭐가 돈이 남아야 시도를 하잖아요. 근데 야 이거 해가지고는 뭐 진짜 패가망신 되겠는데 그러면 또 아예 안 할 수 있어 예방 효과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게 그 제도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이런 세력들도 계속적으로 잡아내는 일들이 좀 있고 그리고 우리가 좀 그 주식 투자를 하면서 이 시장 안에서 사기당하지 않을까라는 불안감을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또 유독 많았죠. 그쵸. 작년에 막 우후죽순 나덕연, 네. 뭐 영풍재지 뭐 엄청나게 많았는데 그쵸. 좀 그런 사람들만 봐야 조 단위로 뭐 한다 그런 얘기 들으면은 와,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투자할 의지가 안 생기거든요. 그쵸, 맞아요. 그래서 이런 행위들을 좀 처단을 함으로써 좀 진짜 이렇게 좀 제대로 좀 투자를 깨끗해지고 네, 제대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네. 좀 시장에서 좀 제대로 수익을 낼 수 있게끔 그런 구조를 이 거버넌스를 바꿔주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는 것과 더불어서 네. 불공정 거래도 좀 잡아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뉴스는 어떤 뉴스입니까? 두 번째 뉴스는 이제 올해 자동차 시장에 대한 전망이 좀 나왔는데 예. 뭐 국내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시장 전체 시장이 좀 이번에 나왔는데요. 현대자동차 그룹 안에 있는 이제 자동차 경제산업연구센터라는 데가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네. 이름이 나온다는 그렇죠. 연초에 한번 이제 올해 시장에 대한 전망치를 내놓는데 올해 2024년 글로벌 자동차 시장은 전년 대비 1.6% 증가한 8,412만 대 정도로 지금 예상치가 나왔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로나 이후부터 계속 이제 회복세를 보이면서 2023년도 때는 한 9.2% 정도 증가를 했는데 네, 많이 컸죠. 네. 근데 내년에는 조금 그 성장세가 둔화가 될 걸로 지금 이야기가 나왔고요. 여기가 그 자동차 기자협회면은 예전에 유종 기자가 여기서 활동을 했었죠. 예, 제가 여기서 이제 올해차 선정위원장 했던 그 협회입니다. 그거 하면은 막 자동차 회사에서 이거 저희 차 좀 선정해 주시오 이런 게 좀 있나요? 있는데 아무 효과 없습니다. 공정하게 투표를 하기 때문에 네, 저 그냥 일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 네, 그게 이제 글로벌리는 지금 1.6% 약간 소폭 증가한다고 나왔는데 이제 주요 국가별로 보시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 2% 성장, 서유럽 같은 경우는 2.7% 성장, 중국 같은 경우는 0.7% 성장, 그리고 인도는 3.5% 성장으로 지금 예상치가 나왔는데요. 인도가 제일 높네요. 인도가 높습니다. 예, 예. 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좀 안 좋습니다. 국내 같은 경우에는 한 2% 정도 감소해서 감소. 네, 지금 올해 같은 2023년도 때 170만 대 정도 됐었는데 올해는 이제 167만 대 정도로 지금 약간 소폭 지금 줄어들 걸로 지금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주요 지금 보시면은 이게 주요 국가들이 대부분 성장을 하는데 우리나라가 좀 안 좋잖아요. 예, 예. 근데 이게 작년에 전기차 시장만 좀 보더라도 작년 전기차 시장은 글로벌 한 29% 정도 성장을 했습니다. 29%? 네. 하나의 산업이 엄청나게 성장을 했죠. 많이 성장했네. 네, 그런데 이제 국내 전기차 시장만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한 0.8% 정도 감소했습니다. 우리나라 시장이 이제 2021년도 처음으로 10만 대를 넘었고요. 그리고 나서도 계속 지금 성장을 해오다가 2023년도 때 이제 처음으로 역성장을 했던 거죠.
이게 여러 가지 이유들이 뭐 이야기들이 있긴 합니다. 사실은 뭐 이제 전기차 자체에 대한 지금 매력이 떨어졌다. 또 뭐 시장이 더 이상 이제 얼리어답터 시장을 넘어서 매스 시장으로 넘어가고 있다. 또 하나는 이제 충전이 진짜 해보니까 많이 불편하더라. 뭐 이런 이야기가 있기는 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올해 정부에서도 또 준비를 하고 있는 것들도 있고요. 보조금 정책도 좀 바뀐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바뀌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무엇보다 불편한 점이 지금 되게 많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이제 불편한 점이 최근에 미국에서 하나 나왔죠. 어제 이제 보도가 됐는데 하나 좀 띄워주시면 좋겠는데요. 미국 이제 시카고가 오늘 지금 영하 35도까지 내려갔다고 합니다. 그쵸. 네. 역대급 역대급 한파라고. 한파. 예, 예. 예. 그러면서 충전이 안 돼요. 충전 자체가 안 된다고요? 네. 전기차가 충전이 안 되면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뭐, 왜 그런 거죠? 이게 뭐 정확한 이유는 아직까지 테슬라에서 지금 발표를 하지는 못하고 있기는 한데 이게 영하 30도 정도까지는 저 이제 슈퍼차저라고 하는 저 충전 기기와 그리고 이제 예. 배터리가 버틸 수 있다고 합니다. 실험적으로 했을 때. 근데 이제 영하 35도까지 내려가 보니까 충전기 자체가 작동을 잘 안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일부 충전기는 작동이 되는데 거기는 영하 30도 정도겠죠. 그런데 속도가 평소에 막 10분의 1 속도 이렇게밖에 안 난다고 해요. 근데 그 날씨가 추우면 네. 왜 그 배터리가 금방 떨어지는 거예요? 배터리에 들어가 있는 그 케미칼 자체가 이제 막 이제 음극재와 양극재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보면은 충전이 되고 방전이 되잖아요. 예. 그 활동 자체가 굉장히 느려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기차 충전 방전도 이제 그 전기차 그 배터리의 성능도 확 떨어져 버리게 되고 또 하나는 전자가 왔다 갔다 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충전이 안 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이제 테슬라 이야기 나온 김에 또 하나는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최근에 BYD한테 좀 뭐 4분기 때 역전당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가 또 시가 정책을 내놨습니다. 시가 정책. 가격도 낮췄어요. 네, 가격 낮췄습니다. 지금 유럽에서 지금 일부 국가들에서 한 5,000유로 정도 낮췄는데 하나로 환산을 해보니까 한 750만 원 정도 낮아지게 됐고요. 와, 근데 진짜 테슬라는 정말 대단한 회사인 게 네. 그렇게 낮추고도 마진을 확보할 수 있다라는 게 엄청나죠. 정말 놀라운 회사인 것 네. 같아요. 사실 뭐 최근에 비판이 많았습니다. 뭐 영업이익률이 한 자리로 떨어졌다고 하는데 원래 제조업은 한 자리죠. 현대차는 2자리 되면 난리 나잖아요. 네, 그게 작년에 약간 좀 이례적이었던 거긴 한데 테슬라가 이렇게 지금 시가 정책을 하지만 또 새로운 모델이 지금 올해 또 출시를 준비를 하고 있고 이미 유럽이라서 나왔고요. 중국과 이제 국내에도 지금 이제 나온다고 하니까 그 모델을 통해서 테슬라는 또 이제 영업이익률을 높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되게 플렉서블하게 대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는 HMM 관련한 뉴스를 좀 준비를 했는데요. 그 오늘 HMM 노조에서 하림이 HMM을 인수하는 걸 두고 더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근데 사실 HMM 노조의 핵심 주장은 자본력이 부족한 하림이 HMM을 무리하게 인수를 하게 될 경우에 HMM의 경영 상황이 좀 안 좋아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그냥 뭐 비유적으로 설명을 하면은 영끌을 하면 네. 그 집을 제대로 관리할 돈이 없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HMM 같은 경우는 작년 재작년 이렇게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현금이 되게 많습니다. 네. 근데 이제 하림이 여기저기서 돈을 엄청나게 끌어 모아서 인수를 하게 되면은 거기서 갚아야 되고 이자 내야 되고 막 그러잖아요. 네. 그러면 HMM의 돈을 뺏을 수 있지 않냐. 아, 현금성 자산을 지금 본인들이 쓸 수도 있겠네요, 진짜. 그런 우려를 제기를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사실 해운업이라는 게 변동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게 벌 때 벌더라도 벌었다고 막 쓰면 안 됩니다. 그렇죠. 네, 안 좋을 때를 위해서 또 이렇게 좀 준비를 해놔야 되고 네. 또 안 좋을 때 또 큰 배 주문해가지고 좀 비용도 낮추고 해야 되는데 그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걱정을 하면서 그 새우가 고래를 삼키면 둘 다 죽게 된다. 아. 그러니까 이용백 전 HMM 대외협력실장이 이렇게 얘기를 좀 했었고요. 그리고 하는 얘기가 HMM이 지금 돈이 얼마나 많으냐면 네. HMM은 자기 통장 잔고만으로 할인 지주를 10개 정도 살 수 있는 기업이다. 아, 정말 새우가 고래를 먹었다는 표현이 맞는 것 같네요, 예. 진짜. 네. 그리고서 이제 하림의 인수자금 조달 계획이 현실성이 없고 절차가 불투명하다라는 얘기를 패널들이 좀 얘기를 좀 했었습니다. 네. 근데 사실 그 뭐 이게 동원산업이라고 하더라도 그렇게까지 돈이 많지는 않거든요. 그쵸. 그래서 이거를 HMM 노조 같은 경우는 뭐 현대차라든지 포스코 같은 좀 대기업이 인수를 해주기를 좀 기대하고 있는 것 맞습니다. 같아요. 예. 근데 그 기업들은 또 이제 그 해운업 진출하는 걸 조금 꺼려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기호 HMM 육상노동조합 지부장은 할인그룹이 인수에 필요한 자금 6조 4천억 원 중에 자기자본 비율이 30%밖에 안 된다. 그 나머지 수익을 인수자금의 수익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붙을 수밖에 없고 무리한 자금 조달을 한 곳에 매각하는 것이라는 오명을 부를 수 있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 HMM 매각은 진짜 복잡해요. 이게 왜 복잡하냐면은 일반 민간 매각 같은 경우는 네. 이렇게 파는 사람이 그냥 판다 그러면 되는 거고 네네. 사는 사람이 산다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파는 사람은 팔고 나면 이제 잊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 손을 떠났으니까. 예, 그럼 산 네. 사람은 그냥 뭐 자기가 돈 들여갖고 산 거니까 열심히 키우면 되는 겁니다. 네. 근데 HMM과 MM 매각 같은 경우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파는 사람이 그 국책은행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매물이 국적해운사입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국적해운사는 달고 가서 경영을 잘 못하고서 아이고 망했네? 이게 안 됩니다. 큰일 나죠. 네. 그리고 판 사람도 너 왜 여기다 팔았어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렇죠. 위치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 또 하나 얘기 나오는 게 이제 매각을 하더라도 이게 해양진흥공사가 지분을 좀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해양진흥공사는 지분을 매각하더라도 일부 지분을 남겨서 네. 그 이사회에 참여를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아. 그러니까 집주인이 집을 팔고서 방 한 칸은 내가 쓰겠다는 그렇죠. 거거든요. 네. 아 그럼 사는 입장에서는 시어머니가 찝찝하죠. 찝찝한 거잖아요. 네. 와 있는 셈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좀 그러니까 사는 쪽에서도 아 그런 식으로 할 거면 깎아줘야죠. 그쵸. 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고 또 뭐가 있냐면 그 한 15,000원 정도에 팔기로 했거든요. 네. 근데 갑자기 그 홍해를 후티 반군이 공격을 하면서 해운업 운임이 엄청 올라갔습니다. 엄청 올라가고 있죠 지금. 그래갖고 네. 주가가 거의 한 2만 원 찍고 거의 지금 19,000원 오늘 마감 보니까 19,000원대던데 이러면은 산업은행이 안 그래도 교환권 프리미엄을 안 붙이고 파는 상황에서 네. 헐값 매각 논란이 또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럴 수 있겠네요 진짜. 그러니까 이게 헐값 매각 같은 경우도 민간들이었으면 네. 아니, 파는 사람이 손해 보고 팔겠다 그러면 그냥 파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또 나라 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헐값 매각 특혜 시비가 또 걸릴 수 있는 게 있고 네. 이게 뭐 되게 복잡합니다. 남은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을 하더라도 채권단 지분이 상당히 남게 되는 거고 네. 그럼 거기서 이 있는 돈을 배당을 얼마 가져갈 건지 뭐 현금성 자산을 얼마큼 가져갈 얼마큼 남겨놓을 건지 이런 것들을 제시를 하게 되면은 사는 쪽에서는 뭐 그러면 좀 깎아주시죠. 이게 얘가 나올 수밖에 없고 그렇죠. 또 너무 깎아주면 또 특혜 시비가 특혜 나오고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게 네. 해양진흥공사가 예전에 한진해운이 좀 네. 파산이 되면서 만들어진 데예요. 네. 좀 해양을 진흥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공사인데 네. 여기에 그 해양진흥공사의 근무 인력 중에 거의 70% 정도가 네. HMM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일을 해요. 아. 그러면 이게 국책은행이 아니라 민간이 네. HMM을 가져갔을 때 네. 그러면 해양진흥공사가 그거를 계속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라는 의문이 생기는데 그렇죠. 그럼 해양진흥공사 입장에서는 직원들이나 네. 일이 없어지잖아요. 네. 그러면 공사에 또 명운이 달려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 복잡하다. 딜이 굉장히 복잡한 네. 거예요. 복잡하다. 예, 와. 그러다 보니까 내용들이 좀 많이 공개가 좀 안 되고 있는 측면이 있어서 그러니까 네. HMM들이 이런 요인들이 있구나라는 부분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 이제 최근에 집값 소식을 제가 좀 전달드리고 있는데 이번에 한국부동산원이 이제 매주 발표하는 이제 주간 아파트 가격이 있습니다. 예. 이번에 발표된 걸 보니까 이제 지난 15일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 값이 전주 대비 0.04% 내렸다고 합니다. 이게 뭐 0.04%가 내렸다고 하니까 뭐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은데 예. 계속 내리고 있고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 이제 12월 4일 날 하락 전환을 한 뒤에 지금 7주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강북 14개 구에서는 지금 성동구, 마포구, 서대문구 등 이제 대단지 위주로 강남 11개 구는 이제 송파구, 금천구, 서초구 등 이제 주요 단지 위주로 지금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고요. 지금 뭐 전체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린 것보다 정확하게 좀 와닿기 위해서는 아파트 평형별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송파구 잠실에 있는 엘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전용 59제곱미터가 지난 10일에 이제 18억 7천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예. 이게 전 거래랑 비교를 해보니까 한 8천만 원 정도 이제 떨어졌고요. 이게 9월 달에는 이게 20억까지 거래가 됐던 근데 아파트입니다. 그 1억 가까이 떨어졌다 그러니까 되게 많이 떨어진 것 같은데 네. 그 18억에서 19억에서 18억 됐죠. 19억에서 18억 3천만 원 됐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한 4% 정도? 4% 정도 떨어졌어요. 옆에 있는 이제 가락동에 있는 헬리오시티 같은 경우에도 20평대가 18억이에요. 엄청 비싸죠? 저희는 언제 살 수 있을까요? 네. 예, 헬리오시티 같은 경우에는 전용 49제곱미터가 이제 지난 6일에 13억 2,500만 원에 거래가 됐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두 달 전 이제 거래가랑 비교를 하면은 1억 2,500만 원 정도 지금 떨어진 셈이고요. 서대문구에 있는 북가자동의 이제 DMC 파크뷰 자이 같은 경우에는 전용 84 예전에 33평이라고 했던 군민평형 같은 경우에는 11억 8천만 원에 팔렸습니다. 이거 역시
11월 거래 가격이랑 비교를 하면은 1억 4천만 원 정도 깎였다고 볼 수가 있는데 뭐 한 달 만에 8천만 원이 떨어지고 두 달 만에 1억 4천만 원 떨어지고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이게 근데 이게 저기죠. 이게 뭐 시세라기보다는 네네. 좀 거래가 거의 안 되는 상황에서 네. 정말 급한 사람들 매물이 그렇죠. 나오는 거죠. 네. 예. 아직까지는 투매까지는 아니겠지만 지금 정말 내가 정말 팔아야 되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지금 없는 매물들 사이에서 내놔서 팔리는 건데 예전에 잘 생각해 보시면 부동산 상승기에도 계속 올라갔던 게 아니고요. 하나씩 팔렸던 게 이제 올라가면서 그게 시세가 되고 이랬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하나씩 팔리는 게 나중에는 시세가 되면은 결국에는 안 좋게 되면 투매까지도 이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우려의 목소리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부동산 하락기라고 들어가는 게 지금 그 근거라고 볼 수 있는 게 부동산이 안 팔리다 보면은 또는 이제 부동산 값이 내려가게 되면은 예. 대출 많이 받았던 사람들은 힘들죠. 그렇죠. 힘들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 이자 못 내고 원금 못 갚고 이러다 보면은 경매로 넘어가게 되는데 사실 부동산의 그런 이제 상승기냐 하락기냐를 때 볼 때 이제 또 하나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가 경매 가격입니다. 또 그리고 그렇죠. 낙찰률이거든요. 오늘 발표된 이제 그 지지 옥션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시면은 이제 낙찰률이 최근에 보면은 엄청 떨어졌습니다. 이번에 지난 1일부터 6일까지 노두강, 노원, 도봉, 강북 지역에서 이제 모두 한 60건 정도의 아파트 경매가 진행이 됐는데 이 중에서 6건만 낙찰이 됐습니다. 낙찰률이 10%밖에 안 됐다는 거거든요. 한창 부동산 상승기 때는 이제 100%가 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낙찰하려고 받으려고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는데 지금은 아무리 싸게 나와도 안 받는 거고요. 낙찰가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래 가격 대비 한 78.9%로 나타났습니다. 예. 이게 지금 낙찰가율이 점점 빠지고 있고 낙찰률도 점점 낮아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이제 매물이 많이 쌓여 있더라도 사람들이 경매를 받지 않게 되는 상황이 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단순히 지금 부동산 가격 하락뿐만이 아니라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 신용불량자도 될 수 있고요. 되게 안 좋은 상황까지 좀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더 우려를 하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뉴스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좀 짧게 진행하겠습니다. H지수 관련해서 ELS가 올해만 1,700억 원의 손실이 발생을 했었고 네. 최대 손실률 56%에 달하는 상품까지 나왔답니다. 1억 넣었으면 5,600만 원밖에 건지지 못한 건데 잔액 기준 82%가 은행에서 판매가 됐고요. 네. 이게 남은 잔액이 거의 한 10조 원 가까이 된다고 해서 좀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근데 이거는 시청자분들의 의견도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네네. 여기에서 그 ELS가 6개월별로 롤오버를 하고 만기가 되거든요. 네네. 그럼 재가입을 하면서 계속했던 사람이 이익이 났을 때는 이런 얘기가 보통 없다가 없죠. 이게 손실이 나게 되면은 이게 ELS가 워낙 상품 자체가 좀 복잡하다 보니까 불안전 판매 얘기가 많이 나와요. 네. 그리고 이제 70대 이상이 가입하신 경우도 많고 은행에서 판매를 하다 보니까. 그렇죠. 근데 이거를 이렇게 계속적으로 하셨던 분들, 네. 그러니까 이번에 처음 한 게 아니라 처음 한 최초 투자자 비중은 8.6%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90% 이상은 그 전에 이거를 좀 수익을 내셨던 분들인데 네. 이런 분들을 이제 난 몰랐다라고 하는 거를 보상을 해주는 게 맞을까? 물론 손실 보신 분들은 정말 뼈 아픈 그런 일인데 네. 예, 박영철님 말이 맞습니다. 마이너스 56%면 1억에 4,400만 원만 남은 건데 그러니까요. 이걸 계속적으로 투자 경험이 있었던 분들의 불안전 판매 주장을 어떻게 봐야 될까? 그러니까 심정적으로는 네. 좀 손해가 없었으면 좋겠는데 그렇죠. 그거를 또 이제 불안전 판매로 다 보상을 해주는 것이 맞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굉장히 좀 고민이 되는 네.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뉴스는 토스뱅크가 이제 환전 수수료 0원의 이제 외환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오늘 해가지고 되게 기자간담회 크게 했었습니다. 보면은 이제 정확한 내용은 이제 토스뱅크의 외환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토스뱅크 외화 통장이라는 걸 하나를 개설을 하게 되면은 이거 하나로 전 세계 17개 통화를 24시간 내내 실시간으로 무료로 환전할 수 있다고 하고요. 해외 결제와 출금 같은 경우에는 기존 토스뱅크 체크카드로 할 수 있고요. 환전, 결제, 입출금 수수료 모두 이제 무료라고 합니다. 자, 하나 표 준비한 걸 보여주시면 좋겠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미국에서 예를 들어서 5,000달러를 지금 썼다고 하면은 환전 수수료를 17만 6천 원 정도 아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환전 수수료라는 게 사실은 우리가 여행 가거나 이럴 때 출장 가거나 할 때 보면은 생각보다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무료로 하면 좋겠다는 이야기도 있고 신한은행이나 뭐 국민은행이나 자기 이제 주 거래은행에 가면은 90% 할인 받으면 되게 좀 아낄 수 있고 이런 게 있잖아요. 예, 예. 근데 이게 토스뱅크가 이번에는 이제 24시간
항상 그리고 이제 평생 동안 무료로 하겠다라는 그런 외화 이제 무료 서비스를 오늘 내놨습니다. 이것도 뭐 미국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도 이게 그분들은 워낙 입출금이 잦으니까 그쵸. 이런 것들도 꽤 유리할 수 있겠네요. 네. 그 한미약품 소식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전에 그 OCI 홀딩스가 한미사이언스와 합병을 했을 때 상황이 그 카카오가 SM 인수할 때와 좀 비슷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좀 전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맞습니다. 예.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은 그러니까 회사가 있으면은 이쪽에서 이제 삼자 배정 유상증자를 해서 반대쪽에서 받아가고 네. 이쪽에서 삼자 배정 유상증자를 해서 이쪽에서 받아가고 요런 거거든요. 네네. 근데 삼자 배정 유상증자가 그러니까 유상증자 같은 경우에는 주주의 가치 희석을 시키기 때문에 네. 여기에서 그 일단은 원칙적으로 주주 배정 그렇죠. 모든 주주에게 먼저 기회를 주는 게 맞습니다. 네. 근데 뭐 정말 돈이 필요하다거나 그러면은 이제 주주들한테 손을 내밀기보다는 좀 돈이 있는 네. 쪽에다가 이게 삼자 배정을 하게 되는데 이전에 카카오 같은 경우도 이제 최대 주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SM에다가 주주 배정을 했었거든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이 딜에 반대하고 있는 장차남, 임종훈 그 한미약품 사장이 수원지방법원에다가 삼자 배정 유상증자에 대해서 신주 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네. 이게 보통 그 이전에도 그 SM 같은 경우에도 경영권 분쟁 상황으로 인정이 됐을 때 주주 배정이 아닌 삼자 배정 유상증자를 했던 거에 가처분을 받아줬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 경우에도 그 경영권 분쟁 상황으로 볼 수 있는 것인가? 왜냐하면 그 전에 별 얘기가 없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서 한미 쪽에서는 그 임종훈 사장이 네. 회사 경영에 직접 개입하기보다는 이제 다른 쪽 비즈니스를 하던 분들이다. 네. 그러니까 경영권 분쟁 상황이 아니었다라고 좀 반박을 하고 있는데 결국 이제 가처분이 어떻게 받아들여질지도 그 OCI 홀딩스와 한미사이언스의 통합에 네. 그 어떤 중요한 변수로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네. 예, 오늘 뉴스룸은 여기까지고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